자, 이번 시간에는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 한국말로 연속 혈당 측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어눌한 게 제가 혓바늘이 좀 났거든요. 좀 요즘 밤잠을 좀 설쳤더니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침을 많이 삼키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최대한 편집을 하겠습니다. CGM은 기존에 우리가 당뇨 있으셨던 분들은 혈당 측정을 이제 손가락에서 바늘로 피를 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 4번, 더 많으면 8번까지도 재셨을 텐데, 이런 게 이제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당연히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보편화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팔뚝에 혈당 센서를 부착하면은 이게 끊임없이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혈당을 지속적으로 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손가락에 피를 낼 필요 없이 한 번만 팔뚝에 장착을 하면은 최대 보통 14일 정도 유지되는 형태의 연속 혈당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고 14일이긴 한데, 대부분 이전에 혈당을 좀 자주 재셨던 분들도 그 자주 재는 이유가 인슐린 양을 적정하기 위함이고, 그러면 보통 이제 평생 그렇게 하루에 4번 이렇게 재진 않거든요. 하루에 2번 정도로 줄이거나 그런 거니까, 이게 평생 유지되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현재 과학기술로는 꽤 센서가 커가지고 계속 붙이고 있기는 아마 조금 거추장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은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혈당 측정기고요.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피부에 삽입을 하고,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이렇게 혈관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제 피부 세포의 간질액을 통해 포도 농도를 측정하는 거고, 측정을 하면은 이 센서랑 연결된 이 송신기를 통해 핸드폰인 수신기로 정보를 이동시키면 수신기에서 이 정보를 혈당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당뇨 케어의 삼각형은 헤모글로빈 A1C를 감소시키는 거고, 당화혈색소는 이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낮추는 거고, 저혈당증을 주의해야 되면 혈당 변동성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는 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혈당이 이렇게 출렁출렁해서는 안 되고, 일정에 되면 그 일정하게 조금 낮은 수치로 유지가 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A1C 같은 경우에는 2-3개월마다 측정하고, 하지만 이렇게 일중 혈당 변동은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죠. 자가혈당 측정은 이제 자주 혈당을 측정해서 정확하긴 하지만 그 자체에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 CGM 연속 혈당 측정기는 특히나 이제 다회 인슐린 요법, 우리가 베이잘 볼루스라고 하는, 혹은 이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1형 당뇨병 환자에서 굉장히 조금 고려가 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2형 당뇨병 환자도 그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으면 인슐린 치료를 할 수 있고,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특히나 이제 혈당 변동폭이 큰 환자들, 아니면 저혈당 리스크가 있었던 환자들은 이 혈당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이 CGM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당화혈색소로 평균 혈당을 좀 어림잡았던 게 있죠. 보통 이제 당화혈색소가 9다 하면 이제 200이 넘는 거고, 평균 혈당이 당화혈색소가 10이다 하면 보통 250 가까이 된다라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CGM을 통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송신기와 피부 아래 피하 조직의 간질액에서의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혈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질액 속 포도당 수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를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혈당을 재는 게 아니라서 첫 24시간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새 센서를 시작할 때는 취침 전에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부에 부착하는 거다 보니까 피부 압박이 가해지는 부위에는 두면 안 좋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혈당값보다 5분에서 15분 지연한 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간질액을 통해서 측정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하나의 회사 이름이고요.
CGM을 개발한, 그 외에도 메드트로닉의 가디언 커넥트라는 기계라든지 덱스콤의 G6라는 기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발표한 자료라서 다른 CGM들이 더 많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사용 기간에 차이가 있고요. 이제 CGM은 연속 혈당을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 결과표가 기존의 우리 혈당 수첩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오고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 AGP라는 거는 Ambulatory Glucose Profiling, 즉 외래 혈당 프로필로 그래프로 이제 혈당 추세를 시각화한 거고,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TIR이라고 하는 혈당 범위의 시간은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에서 혈당 범위를 보통 70에서 180 사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트렌드 에러라고 해서 추세 화살표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 이것은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그 속도와 방향을 보여주는 화살표고, 이게 추가적인 혈당 조절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말씀드린 AGP를 먼저 보시면은 목표 범위를 보통 70에서 180 사이로 잡고 있고, 그래서 50% 선이 이렇게 있고 95에서 5% 사이의 선도 있고 75에서 25% 사이의 선도 있습니다. 야간 혈당의 50% 선을 보고 기저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고, 이제 95에서 5% 선을 보고 혈당 변화폭이 얼마나 큰지 이걸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실제 리브레를 사용했을 때 AGP 보고서이고, 마찬가지로 50% 선이 70에서 180 사이 얼마나 있는지, 60, 여기서 이제 61%에 있다고 나와 있죠. TIR이. 그리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CGM을 활용한 인슐린 치료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인슐린 치료를 했던 거에서 이제 CGM을 사용하면서 더욱 발전된 인슐린 치료 개념이 새로 생겼고, 사실 이 개념도 생긴 지 꽤 오래 되었는데 CGM이 있기 전부터 사실 있었던 개념이기도 하고, 이 개념을 사용해서 혈당 치료를 앞으로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의료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미 많이들 교육하고 있는 개념이고, 유튜브에도 많이 교육 자료로서 나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치료라 하면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형 당뇨병에 있어서 연속 혈당 측정을 하는 경우, 뭐 하지 않는 경우 다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할 때 1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CGM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2형 당뇨병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너무 높으면서 고혈당 증세가 있을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2형 당뇨병 약물 치료에 있어서라든지 1형 당뇨병에 있어서 인슐린 사용은 시장 용량과 용량 조절을 하는 법이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기저의 인슐린은 10단위나 kg당 0.1에서 0.2단위로 시작을 하고 3일 간격으로 2단위씩 증량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식사 인슐린은 4단위나 기저 인슐린의 10%로 시작을 하고 주 2회 1에서 2단위 정도씩 조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입원 환자를 많이 봤던 제 기준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은 주로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입원 환자 인슐린 치료에 대한 그 2018년 가이드라인 이 논문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걸 기준으로 사실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입원 환자에 있어서 혈당은 한 140에서 180 범위로 잡고 있었고, 식전 혈당은 140 미만, 그 외의 혈당은 180 미만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때 킬로그램당 얼마로 총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것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총 인슐린 용량을 보통은 0.4에서 0.5kg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60kg면은 보통 30유닛 많이 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혈당으로 지속됐던 경우인 거죠. 입원 당시 혈당이 고혈당인 경우는 30유닛 아니면은 24유닛인데 보통 이제 입원하게 되면 고혈당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몸무게의 절반으로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럼 이 30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기저 인슐린과 속효성 인슐린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몸무게의 반 그리고 그 절반 여기 나와 있죠. 하루 인슐린용의 절반을 기저 인슐린으로 한다. 그럼 결국 15유닛이 되는 거예요. 60kg 기준으로 혈당이 높았을 때 절반의 절반이 4분의 1이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 그럼 또 15유닛이 남겠죠. 아까 15, 15로 한 거니까 30에서 이 15유닛을 3개로 나눠서 각 식전마다 줬던 거예요. 5, 5, 5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이렇게 주는 게 기존의 종래의 간단한 인슐린 용량 시작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량 조절은 2, 3일 간격으로 하고 뭐 식전 혈당이 많이 높으면 그 혈당에 맞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주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이 조금 더 개별화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중요성이 점점 강조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식사 직전에 혈당 수치를 쟀는데 250이 나왔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 혈당 수치는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경우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 A, B, C의 엔드포인트는 다음 식전이겠죠. 식사 4-5시간 후라고 하면은 보통 다음 식전 혈당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점심 식전 혈당이 250이었다. 근데 저녁 식전 혈당이 A에 있을 수도 있고 A는 엄청 높죠 지금 뭐 한 30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B 똑같은 250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 혈당 범위인 우리가 보통 70에서 180 사이로 잡는 목표 혈당 범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A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이제 식전 인슐린은 맞을 텐데 그게 부족한 경우는 아예 맞지 않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은 만큼 그대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A. B는 뭘까요? 이 밥을 먹은 만큼의 혈당만 돌아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250일 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 만큼 혈당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혈당을 커버를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높아져 있는 250이라는 혈당은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 C는 뭐냐? 이때 밥을 먹을 거니까 밥을 먹을 만큼도 잡아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미 높아진 이 혈당을 잡아준다. 그 개념인 거거든요. 이게 탄수화물 계수와 교정 계수예요. 우리가 밥을 먹은 만큼의 혈당을 잡아주는 게 탄수화물 계수고요. 교정 계수는 이미 높아져 있는 혈당을 낮추는 게 얼마만큼의 인슐린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주는 게 교정 계수입니다. 자, 여기 정답지거든요. 그래서 A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슐린을 부족하게 맞았거나 안 맞고 식사를 한 경우 그대로 혈당이 높아지겠죠. 밥을 먹은 만큼. B는 탄수화물 볼러스를 적절히 사용한 경우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끼 식사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모두 에너지로 전환. 그러니까 먹은 만큼을 인슐린으로 낮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량만큼의 인슐린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교정 단위를 적절히 사용한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은 만큼 뿐만 아니라 이미 높아져 있는 이 혈당을 우리가 180 미만으로 낮춰야 되죠. 70에서 180 사이니까 그만큼 낮추기에 얼마나 추가로 더 줬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초석효성 인슐린 용량은 탄수화물 계수 더하기 교정 계수를 더한 인슐린 용량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계수를 통해 계산한 기본 단위 그리고 교정 계수를 통해 계산한 교정 단위를 추가적으로 모두 더해서 줘야 이것이 초석효성 인슐린 용량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두 개를 계산한 방법은 위와 같아요. 탄수화물 계수는 500의 법칙을 따르고 있고요. 교정 단위는 1800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 두 가지는 경험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1800 나누기 하루 총 인슐린 용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초속효성 인슐린 한 단위 썼을 때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산한 값이고, 탄수화물 개수는 보통 500에서 450 사이의 어떤 숫자를 하루 총 인슐린 용량으로 나눈 값을 씁니다. 이미 이 내용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의료인 대상으로가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당뇨병의 정석을 치셔서 초속효성 인슐린 조절 방법이라든지 연속혈당 측정을 위한 혈당 조절 길잡이,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0kg 환자가 하루 총 인슐린이 30단위, 여기서도 딱 절반 썼죠. 예. 하면은 교정 개수는 60이다 하면은 인슐린 한 단위당 혈당이 60ml 감소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C만이 옳다라는 뜻이고, 기준 용량 6단위에 교정 용량 2단위를 더 줬다. 그래서 8단위를 총 준다. 기준 용량은 이 사람이 먹는 식사만큼의 용량, 교정 용량은 이 사람이 250만큼 높으니까 250에 2단위를 추가로 더 주면 한 단위당 60씩 낮추니까 120을 낮추겠죠. 그러면 뭐 250에서 한 120 낮추면은 130 정도 되겠죠. 그렇게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게 용량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을 계산할 때 따라서 기본 단위와 교정 단위를 합쳐서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을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보통 이 기본 단위 설정에 있어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에 비례해 조정합니다. 즉 탄수화물 개수를 정해서 이걸로 기본 단위를 정한다. 그리고 탄수화물 개수는 5.7 곱하기 체중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500에서 450 사이의 숫자를 1일 인슐린 용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1일 인슐린 용량이 보통 30단위라고 하면은 480을 나눠주면은 딱 얼마가 나오죠? 6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각 끼니마다 탄수화물이 얼마 먹으면 그럼 이거를 탄수화물 개수로 나눠주면은 기본 단위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전 혈당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몇 단위를 주겠다라는 점으로 계산합니다. 목표 범위는 말씀드리지만 70에서 180 사이로 잡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봤던 환자 예를 들고 끝낼게요. 헤모글로빈 A1C가 12%의 2형 당뇨라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고 이제 몸무게는 72kg였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제 72kg였으니까 고혈당이었고 환자의 총 인슐린 용량 36단위로 계산을 한 거예요. 36단위면 탄수화물 개수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한 500에서 450 사이 숫자랑 36을 나눴더니 대략 뭐 13이 나왔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탄수화물 한 단위당 13g의 탄수화물을 잡아준다. 그걸 계산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이 7유닛이란 건 뭐냐? 이 환자가 그러면 한 끼니당 당을 얼마 먹냐? 한 97g을 먹더라고요. 그러면 한 끼니당 7유닛을 줘야 이 탄수화물을 다 잡는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 97g을 먹는다는 건 어떻게 또 계산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입원하면 보통 당뇨식을 주거든요. 이 환자의 몸무게 72kg이었다고 했을 때 이 환자의 영양 기준량을 통해 보통 곱하기 30을 하거든요. 30kcal를 하면은 뭐 2100 내지 2200 사이겠죠. 2000에서 2200 사이죠. 그래서 2000kcal의 당뇨식을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당질이 295g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나누기 3을 한 거죠. 나누기 3하면 대략 97g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정 개수는 계산해 보니까 얼마죠? 1800 나누기 36을 하면은 50이 나와요, 딱. 그러면 혈당 50mg을 한 단위가 낮춰준다. 인슐린 한 단위가. 그럼 이 교정 개수는 바로 이 리스프로 프로토콜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혈당 조절 보면은 70에서 180 사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180일 때는 180 미만일 때는 그냥 7단위 주는 거예요. 뭐죠? 탄수화물 개수에 맞춰서 기본 단위. 근데 거기에 50이 추가되면은
230까지는 8단위를 주는 거죠. 180 미만으로 낮출 수 있게. 보시면 다 50을 더한 거예요. 50을 다 더했죠. 180부터. 그리고 330 이상은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식 당뇨식으로 2000kcal 줬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 당이 238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줬죠? 8단위 줬죠. 네. 사실은 9단위 줘야 되는데 238이라서 애매해서 8단위 줬어요. 그리고 9시 혈당은 아무것도 안 줍니다. 너무 높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날 혈당이 한 171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그대로 7단위로 줬죠. 그랬더니 이제 아직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지 점심 혈당은 또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8단위만 주면 한 단위만 올렸을 뿐인데 저희가 교정 개수랑 탄수화물 개수 다 아니까 그 다음 혈당은 바로 조절이 되죠. 거의 중식을 4분의 3 이상 먹었는데도 바로 조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혈당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아까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했었죠. 아까 식사에서도 탄수화물만 봤었는데 보시면 사실은 이 식사에 탄수화물 말고도 단백질이랑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전체 50%에서 60%, 그리고 지방은 10%가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경우, 지방 섭취량이 40g 이상인 경우는 30에서 35% 정도 초석회성 인슐린을 높여주고, 단백질 섭취가 많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좀 높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섭취량이 많은 식사를 했다면 추세화살표, 아까 CGM에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였던 추세화살표에 따른 추가 용량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추세화살표는 다음 5가지가 있고요. 30분 후 혈당 반응을 예측해서 많이 높은 경우, 중간 높은 경우, 일정한 경우, 낮아지는 경우, 많이 낮아지는 경우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구했던 교정 개수에 따른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개수가 많이 높으면 1단위, 많이 높으면 적게 조절하고요. 교정 개수가 낮을수록 많이씩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정 개수는 한 단위당 얼마만큼의 혈당을 조절할 건지기 때문에 교정 개수가 높다는 거는 한 단위당 조절할 수 있는 혈당이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정 개수가 낮다는 거는 한 단위당 조절할 수 있는 혈당이 낮다는 거고, 많은 인슐린 단위를 써야 혈당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